함수형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RX 스위프트가 있습니다. 이 RX라고 하는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패턴이 공유되는 부분이 있어요. 얘랑 컴바인이랑 같지는 않아요. 비슷해요. 개념적으로 동일합니다. 이벤트를 기준으로 스트림이라는 걸 핸들링해서 프로그래밍 해나가고 그 과정에서 게시되고 구독하고 연산하는 그래서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버, 오퍼레이터 요 구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퍼블리셔가 이벤트를 마구 쏟아내요. 여기에. 그러면 이 지나가는 길목에다가 서브스크라이버가 여러 개일 수 있어요. 결국 공급해주는 쪽에서는 쭉 방송하는 거죠. 듣고 싶은 사람만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구독되는데 이 구독하는 과정에서 이 이벤트들을 가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퍼레이터가 자료를 가공해서 적절한 형태로 서브스크라이버들한테 전달하는 것.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이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고 컴바인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가 이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참고해서 만들었고 RX 스위프트가 아직도 잘 많이 쓰이고 있기는 하나 이 이벤트라고 하는 이것에 이제 스루풋이라고 하는 결국 이 이벤트의 발생을 핸들링하는 영역은 저 밑으로 내려가면 운영체제가 뭔가 도움을 줘야겠죠. 이게 막 계속 발행되려면 최대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이들 상태, 기본 상태 값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적절히 조절해주는 운영체제의 상태와 싱크가 맞아야 될 텐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컴바인 프레임워크는 애플이 만들었잖아요. 이걸 운영체제랑 싱크를 맞춰놨어요. 그래서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컴바인이 더 좋아요. 성능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컴바인이 좋은데 다만 오퍼레이션 측면에서 요 오퍼레이터들이 조금 다채롭지 않아요. 근데 기본 오퍼레이터는 다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작성하는 이 수준에서는 거의 1대1 매칭이 됩니다. 다 기능이 다 동작하니까 문제는 없는데 조금 더 복잡한 기능을 만들려고 하면 조금 더 다채로운 오퍼레이터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능적으로는 컴바인이 좋으니까 가능하면 컴바인으로 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회사를 가셨을 때 컴바인을 안 쓰고 RX를 쓰고 있을 수 있으니까 개념적으로는 매칭이 돼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오퍼레이터가 그 컴바인 프레임워크에서의 뭐 X라고 하는 친구가 여기에는 A일 수 있어요. RX 스위프트에서는 요게 이름이 다르고 파라미터의 개수가 다르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똑같이 막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는 안 되겠지만 결국 스트림 핸들링하는 로직은 동일할 테니까 요거를 이렇게 변환하는 거죠. 그 점 찍고 이게 다 메서드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잖아요. 뭐 디바운스 해서 맵해서 싱크 한다 뭐 이런 코드들을 그대로 컴바인으로 가져오면 또 거기에 상응하는 메서드들을 매칭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상호 보안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이해하시면 컴바인을 잘 이해하시면 RX 스위프트 쓰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걸로 수업을 할 거다 말씀을 드리고요. 퍼블리셔는 시간에 따라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시간으로 방출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이벤트에 대해서 대기 상태에 있다가 특정 상황에서 방출되는 건데 그게 시간의 흐름으로 관리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버튼을 누르는 어떤 액션이라고 하면 그게 내가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어떤 시간의 흐름에서 그 이벤트가 어느 시점에 발생하는지가 이렇게 요 축이 시간이라는 거지. 요 오류도 발행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 이후에 우리 좀 요 실행 흐름이 중간에 어떤 특정한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스트림 방향이 있고 오류 발생 스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도 레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하나 발생을 해서 여기서 이벤트가 발생해서 이렇게 가다가 그러니까 이벤트는 계속 발행되는 건데 특정 시점에 계속 발행되는 건데 이벤트 발행해서 오퍼레이션 하든 뭘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나면 다른 실행 흐름을 탈 수도 있어요. 이리 갈 수도 있고 정상적인 실행 흐름을 탈 수도 있고 다른 실행 흐름을 탈 수도 있고 철도 레일을 타고 스트림이 분기가 된다기보다 스트림은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얘를 명령형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코드를 다 짜놓는 거예요. 이 상황을 짜놓고 이 상황도 짜놔요. 근데 이벤트가 발생했는데 그 이벤트가 예를 들어서 내가 터치를 너무 세게 했어. 터치의 감도를 뭐 기준으로 코드를 나는 약하게 터치했을 때는 A로 실행 흐름을 짜고 세게 터치했을 때는 뭐 더블 탭을 하면 뒤 B라는 실행 흐름을 타게 했다. 그러면 그냥 싱글 탭하면 이리 가고 더블 탭하면 이리 가고 그냥 그 이벤트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는 거지. 내가 중간에 개입할 수 없어요. 그 위에서 그냥 공을 굴리면 그냥 걔는 가는 거예요. 내가 중간에 개입할 수 없어요. 미리 다 정해놓고 짜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친구는 저스트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스트 퍼블리셔는 그냥 정의되어 있는 게 실행되는 순간 이벤트 하나가 툭 던져져요. 그냥 저스트 하나가 그냥 정수 하나가 툭 문자 하나가 툭 하고 던져져요. 값이 한번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냥 저스트를 실행하면 실행을 있을 때 저스트는 하나가 그냥 딱 발행돼서 끝이에요. 끝. 네. 이 친구가 이제 어떤 실행 흐름을 타고 가겠죠. 그냥 가서 끝. 한 번 그냥 다시 발행하는 건 다른 문제죠.
저스트가 다시 실행되게끔 하는 어떤 실행 흐름을 갖고 있으면 되죠. 여기서는 안 돼요. 지금 얘를 어떻게 다시 끌어올리려고 안 돼요. 그냥 저스트는 간 거예요. 그냥 저스트 끝이에요. 반복문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이거는 그런 실행 흐름을 제어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벤트를 설계하는 데 집중해라. 마치 도미노를 세우는 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도미노를 세우는 일은 한번 딱 쓰러뜨리고 나면은 내 손을 떠나잖아요. 어떻게든 그냥 그 설계대로 가잖아요. 프로그램도 그렇게 도미노 세우듯이 쭉 설계를 다 해놓은 다음에 실행되는 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상황에 따라 실행되는 시점이 다른 거예요. 뭐 버튼 클릭으로 인해서 시작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페이지를 진입했을 때 시작했을 수도 있고, 그냥 내가 만든 앱이 처음 실행되자마자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실행 시점은 모르지만 무언가 게시를 딱 하는 순간 이후에 내가 정의해놓은 실행 흐름대로 쫙 모든 일이 일어나는 그런 거예요. 상황에 따라 조금 더 복잡한 코드를 봐야 더 이해가 또 될 수 있으니까 우리 밥 먹고 이해를 합시다. 네. 플레이그라운드 서포트에서 플레이그라운드 페이지에 인피니트 익스큐션이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는데, 요 지금 현재 플레이그라운드 페이지가 비동기 함수에서 죽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원래 아까 배열 퍼블리셔 같은 경우는 실행되면 바로 싱크로 쏜 거고, 요걸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해볼게요. let hello publisher. 이 hello publisher라고 하는 친구와 subscriber가 중요한 거죠. 이 생성자 저스트는 사실 그냥 안녕하세요라는 문자를 던지고는 끝나는, 결국 퍼블리셔가 있어야, 뭐가 있어야지 받아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 거죠? 야구로 예시를 들게 될 것 같은데, 야구로 치면 던져지는 건 투수에 의해서 공이 던져져야 되는데, 저스트 같은 경우는 공 쏴주는 친구, 뭐 거의 그런 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회 이벤트 발생시키는 친구 저스트는 피칭 머신에서 공 하나 튀어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걸 받아내는 함수가 중요한 거죠. 지금 여기서 실행을 해보면 이 헬로 퍼블리셔는 안녕하세요를 전달하고 이 전달받은 걸 프린트하는 게 전부인 거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냥 여기서 출력되는지를 확인하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헬로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거둔 것 뿐이에요. 이 싱크 함수를 위해 거둔 것 뿐이고, 퍼블리셔는 그냥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배열은 이렇게 동작. 이 두 번째 거는 배열을 순차적으로 발행. 얘는 피칭 머신인데 그 공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거죠. 8개 발행하고 끝. 여기까지 됐고, 지연시키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전 넣고 시작 누르면 타석에 누가 있든 없든 공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냥 그게 저스트에 해당하고요. 타석에 누가 들어서야만 던진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기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구독자가, 자, 여기에 설명을 보여드릴게요. current value subject라고 하는 친구는 현재 값을 저장하고 새 구독자에게 현재 값을 전달하는 친구예요. 저스트는 던지고 끝났어 이미. 근데 그게 아니라 current value subject라고 하는 친구는 또 타입은 더블 타입이고요. 에러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줄기가 두 줄기인데 두 줄기의 스트림을 핸들링 할 수 있는 게시자인데, 퍼블리셔인데, 이 친구는 20이라는 숫자를 머금고 있다가 싱크가 나오는 순간 그 머금고 있는 친구를 전달하는. 일단 여기까지만 해서 실행을 해볼게요. 서브스크립션을 했어요. 그러면 요 다음 건 다음에 해야겠죠. 온도를 변경, 위에까지 주석 처리할게요. 여기까지는 주석 처리해놓고, 자 다시 실행하면 온도 서브스크립션이 됐어요. 실행이 된 거고, 이 상태에서 온도를 변경을 해볼게요. 온도를 변경하는 거를 실행을 하면 변경된 게 여기서 실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독이라는 개념이 이 샌드를 실행함으로써, 자 다시 여기까지 또 실행하면 요 실행이 다시 되는 거죠. 그 발행을 그 시점 current value subject라는 곳에다가 보냄으로써 값을 머금고, 이 상태에서 마지막에 25를 보냈잖아요. 저스트는 그냥 끝났어요. 저스트에는 어떠한 값도 남아있지 않고 그냥 끝난 친구인데, 친구는 마지막에 전달된 값을 들고 있어요. 버퍼가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 있는 상태에서 배포를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RX 패턴이 전형적인 글로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라 AI가 알려준다고 해도 내가 진짜 손으로 실행 흐름을 계속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다양한 패턴을 학습하지 않으면 이거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채용 공고 보면 우대사항이 항상 들어가 있죠. RX 스위프트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순서를 바꿔보니까 조금 이해되지 않아요? 실행 흐름이 먼저 있고 그 실행 흐름에 대해서 이벤트를 발행해서 그 실행 흐름을 구동시킨 거죠. 최종적으로 이 서브젝트에는 마지막 친구가 남아 있고, 새로운 구독이 들어오면 그 새로운 구독도 이거에 맞춰서 발행이 되는. 힌트 중간 온도 등록 서브스크라이버. 싱크 서브스크라이버예요. 이 친구가 싱크하는 서브스크라이버를 등록한 건데, 싱크 서브스크라이버가 여기에 하나 있고, 첫 번째 여기가 구독자를 3개를 등록했는데, 이것도 프린트하자. 자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중간 이제 실행 흐름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서브스크라이버가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마지막 서브스크라이버 하나 더 추가된 거고요. 어떻게 실행되는지 보죠. 그러니까 실행을 해보면 이게 한 번에 쭉 될 거라서 디버깅하기는 힘들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기 위에서부터 첫 번째 서브스크라이버가 등록된다 하기 전에 여기 20을 만들어 놨었죠. 첫 번째 서브스크라이버를 만듦과 동시에 싱크가 한번 실행이 돼요. 그러면서 2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 있었으니까 발행이 한번 됩니다. 발행이 한번 되고요. 온도를 변경합니다죠. 그 다음에 온도를 변경한다고 하고 22.5로 발행을 하는 순간 위에 첫 번째 서브스크라이버가 반응을 했죠. 변경된 값에. 그래서 변경된 값이 한번 출력이 돼요. 그 상태에서 중간에 새로운 서브스크라이버가 생겼어요. 새로운 서브스크라이버 중간 온도라는 걸 등록하는 순간 그럼 아까처럼 어떻게 돼요? 22.5가 발행이 될 것 같죠? 22.5가 발행이 됐어요. 중간 온도라는 게. 그래서 여기까지 왔죠. 그 다음에 새로운 값을 발행했어요. 25라는 값을 발행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서브스크라이버 이제 두 명이죠. 두 개죠. 두 개의 서브스크라이버가 반응을 해요. 그래서 손가락이 있는 첫 번째 서브스크라이버가 25가 발행이 됐고 두 번째 중간 온도라고 한 요 두 번째 서브스크라이버도 반응해서 25가 발행이 됐어요. 그 상태 여기까지 한 거죠 지금. 여기까지 한 게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현재 저장된 온도를 출력했더니 25가 나왔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발행은 더 이상 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서브스크라이버를 등록하는 일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발행이 한번 또 됐어요. 결국 이 커런트 밸류 서브젝트라고 하는 친구, 커런트 밸류 서브젝트라고 하는 발행자는 퍼블리셔는 값을 하나 가지고 있다가 구독하는 애한테 사탕 하나씩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값을 그냥 발행을 한번 시켜줘요. 지금 근데 여기서 저스트도 비슷하게 동작해서 이거 비교를 할 수가 없네. 저스트는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저스트는 얘를 저스트로 바꿔볼까? 저스트 샌드가 있었나? 저스트 저스트 샌드가 없어요. 저스트는 그냥 20하고 끝나는 거라 지금. 근데 중간중간 이걸 빼보 아니 이게 한 번에 실행되면 중간 등록이 안 될 거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동작하는지 봅시다. 저스트로 바꿨어요. 한 번에 쭈룩 다 나올 것 같은데. 아 여기 안 되는 것들. 저스트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저스트로는 안 되는 애들만 주석 처리했고요. 다시 실행할게요. 첫 번째 서브스크라이버 등록. 온도 변경하고 온도 변경은 아니지만 중간 등록. 얘도 계속 발행이 되네요. 얘는 지금 커런트 밸류처럼 동작했는데 사실 저스트는 이렇게 동작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스트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똑같이 동작했어. 일단 현재 값을 저장하고 새 구독자에게 즉시 현재 값을 전달한다는 측면에서는 저스트도 똑같이 동작했어요. 다만 값을 변경하고 변경된 값을 저장하고 있는 기능은 없어서 저스트는 그런 차이가 있는 친구였고요. 요대로 둘 테니까 요거 한번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트는 저스트 출력해요. 지정된 값만 호출 한번 일어나는 건데 에러가 없어요. 에러가 없어요. 아까 이 커런트 밸류 서브젝트는 여기 네버라고 한 친구가 에러의 타입을 정의할 수 있거든요. 안 썼을 뿐인데 저스트는 에러 타입이 없어요. 다음은 패스스루 값을 저장하지 않는 퍼블리셔. 값을 저장하지 않는 친구는 패스스루 서브젝트라고 하는 서브젝트로 부르죠. 퍼블리셔는 그러니까 게시되는 그 행위 자체에 좀 포커스가 되어 있고 서브젝트라고 하는 건 주제. 그러니까 지금 내가 관찰을 하려고 하는 그 관점. 그래서 패스스루는 그냥 지나치는 친구인 거죠. 지나가도록 문자열이 지나가도록 하는 친구고요. 여기에 노티피케이션 알림이라고 하는 서브젝트로 정의를 해놓고 그 알림 메시지를 구독하는 친구 하나 서브스크립션. 그래서 이제 알림을 보낼 겁니다. 메시지 보내고 앱이 업데이트하고 이 두 개가 다른 거죠. 지금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죠. 자, 알림을 보냅니다. 전도 보세요. 자, 여기다 이것도 써주자. 링트 알림 메시지를 구독합니다. 이렇게 점점점점 찍은 거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실행 흐름을. 자, 실행해 보면 결국 출력 결과를 보고 그러니까 이거 약간 탁본 뜨듯이 묻은 결과를 보고 이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행 흐름이라는 게 어디 딱 중간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실행 흐름이 아니라서. 네, 보시면 자, 패스스로 값을 저장하지 않는 퍼블리셔 여기까지 출력을 했죠. 여기까지. 그리고 알림 메시지를 구독합니다. 점점점 하고 등록했는데 아까랑의 차이는 뭐예요? 아까는 저스트도 그렇고 커런트 밸류 서브젝트도 그렇고 구독과 함께 발행이 됐는데 얘는 이전에 값이 없었기도 했고 그러니까 결국 발행될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구독만 한 거예요. 지나갔어요. 그래서 알림을 보냅니다 해서 샌드를 했을 때 비로소 거기에 반응해서 코드가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앱이 업데이트 됐습니다. 이게 또 발행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뭔가 트리거가 있으면 그 변수에 싱크를 할당한다고요? 아 이거 뺄게요. 그러니까 서브스크립션을 할당할 필요가 없죠. 없어도 돼요. 저 친구 없어도 돼요. 얘도 없어도 얘가 없으면 샌드가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없어도 돼요. 똑같아요. 요 싱크에 대해서 싱크의 리스폰스 타입이 캔슬러블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발행이라고 하는 건 레일을 깔아놓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이벤트가 발생하기를 기다리면서 선언적인 코드예요. 실행이 된 코드가 아니라 메모리에 기본적인 골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레일을 깔아놨잖아. 그 깔아놓은 레일 어떻게 회수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끝나서 코드가 어떻게 회수해요? 얘는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싱크 함수를 정의해놨잖아. 회수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그래서 어, 요 잠깐 여기에 캔슬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호출해 볼게요. 캔슬 호출하면 어떻게 되나? 지금 이 싱크라고 하는 친구가 레일을 깔아놨는데 반응형으로 동작해야 하는데 중간에 나 이제 그만할래 하는 거죠. 알림을 취소했어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다음에는 앱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는 더 이상 호출되지 않아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변수 할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그냥 없어도 됐었던 건데 캔슬을 시킬 수 있다. 이걸 지칭할 내가 반응형으로 구현한 코드들을 지칭할 대상이 필요한 거죠. 메모리 관리를 위해서. 자, 요 아래 부분만 추가했습니다. 코드를 추가할게요. 조금씩 그래도 좀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어렵지 않는 내용을. 아, 이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메모리 관리는 그건 있어요. 선언적이기 때문에 구조 안에서 사용되는 메모리가 제한돼요. 구조적으로. 근데 스루풋이라는 건 있어요. 스루풋은 이 발행의 빈도수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 드랍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 스루풋이라고 하는 건 운영 체제에 디펜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여할 필요는 없어요. 개발자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시스템의 영역이라서. 서버 프로그래밍을 RS 패턴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스루풋까지 고려해서 스케일링을 해야 돼요. 스루풋이 고려되지 않으면 드랍이 일어나요. 지금 적절히 분산시켜서 처리하는 로직이 들어가는데 클라이언트에서는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마어마하게 막 과부하 걸리는 코드 짜도 거의 그런 일은 없으니까 고려하실 필요는 없어요. 너무 일찍 그런 고민하실 필요 없고 다만 메모리 관리는 뭘 해줘야 되냐면 지금 판을 깔아놨는데 구독이라고 하는 친구가 기다리고 있는데 저 친구를 버리고 그냥 다른 코드로 넘어가면 저 친구는 메모리에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런 메모리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 캔슬이라는 걸 호출해서 회수하는 거예요. 여기 메모리 공간을 캔슬로 회수할 수 있고 요 캔슬러블이라고 하는 이 서브스크라이버는 반환 타입이 항상 캔슬러블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메모리 해제를 할 수 있는 꼬리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캔슬러블 객체를 가지고 쫙 해제하면 메모리에서 사라져요. 새로운 값을 발행할 때 온도를 변경합니다 하고 22점 센다고 나서 찍어내는 게 아니고 반응한 거죠. 미리 등록해 있던 친구가 반응해서 출력이 된 거고요. 두 번째 서브스크라이버를 등록한 다음에는 발행을 했을 때 둘 다 반응해서 출력됐죠. 이해되세요? 찍어낸 게 아니라 내가 시킨 게 아니라 미리 정의해 놓은 대로 실행이 된 거죠. 예약을 해 놓은 거죠. 스케줄링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나는 숫자를 바꾼 거에 반응해서 반응형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얘들이 그냥 반응한 거예요. 이 함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값이 발행되면 반응하는 거예요. 일부러 실행시킨 건 아닙니다. 좀 달라요. 커런트 밸류 서브젝트에서 반복하면 메모리 사용량이 늘어나죠. 메모리 사용이 늘어져. 이거를 반복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반복하면 이 반복한 만큼 메모리 사용량이 늘어나죠. 많이 늘어나요. 생각보다 이거는 되게 변수 하나 지정하는 것보다 메모리를 엄청 많이 쓰죠. 많이 늘어나요. 계속 캔슬 걸어줘야죠. 내가 설정해 놓은 반응형 프로그램 코드는 내가 다 정리해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내가 캔슬을 걸어줘야 돼요. 우리가 배웠던 퍼블리셔가 있어요. 우리 퍼블리시드라고 하는 속성 있잖아요. 스위프트 UI에서 값이 변경됐었죠. 옵저버블 오브젝트. 걔도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화면이 왜 갱신돼요? 알아서 갱신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화면 갱신이 서브스크라이브 되어 있거든요. 스위프트 UI가 컴바인 프레임워크로 구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트라고 하는 친구는 게시되는 거예요. 발행되는 거예요. 값을 지정하는 순간 프로퍼티에서 값의 변경에 반응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출력을 해보면 이 퍼블리시드라고 되어 있는 속성 값을 출력할 거고요. 템퍼러처라고 하는 값에 요 이제 이 달러 사인이 우리 그때 연결시키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퍼블리시드라고 하는 프로퍼티 래퍼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 변수가 아니라 버블 변수가 아니라 퍼블리싱 되는 퍼블리셔 변수에 접근하는 접근자예요. 그래서 그 퍼블리셔에 서브스크라이브를 하면 날씨 정보가 업데이트되면 현재 온도가 출력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실행을 딱 해보면 다시 실행을 해보면 퍼블리시드 밸류. 퍼블리시드 밸류는 커런트 밸류 서브젝트인 것 같죠? 값이 출력이 일단 됐어요. 내가 이걸 서브스크라이브 할 때 한번 등록이 되면서 15와 맑음이 출력이 됐고 그 다음에 값을 바꿔 주었더니 값을 바꿔 줄 때마다 다시 출력이 됐죠. 이제 조금 이해되세요? 우리가 이 골뱅이 퍼블리시드를 쓰든 at state를 쓰든
그 코드들이 그동안 왜 화면을 갱신했는지 이런 코드예요. 프로퍼티 래퍼를 쓰면 이런 코드들이 작성이 되는 거고요. 실패도 하나의 스트림이라 지금 요거 한번 해볼게요. subscriber failure 말고 퍼블리셔를 다시 한번 열게요. 플레이그라운드 퍼블리셔 베이직스 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러를 반환하는 퍼블리셔, fail 퍼블리셔, 에러를 반환하는 퍼블리셔고요. 원래 값이 커스텀 에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에러를 정의해놓고, 에러는 보통 이뉴머레이션 밸류로 정의하죠. 정의된 에러에 따라서 퍼블리셔는 실패를 할 거예요. 실패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패 타입을 정해서 서버 에러라고 하는 타입으로 실패를 시킬 거고, 구독에서 보신 거랑 동일하죠. 컴플리션 블럭인데 리시브 컴플리션과 밸류로 나눠져 있는 같은 코드인데 에러를 발생시키는 걸 해볼 거예요. 에러를 발생시켜 볼게요. 에러를 만들어서 발행을 해보면, 출력을 해보면 위에 거부터 출력이 되겠죠. 모든 값 수신 완료하는 요 코드랑 동일하게 생겼는데 요 친구는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이 아니라 에러 발생으로 끝났어요. 피니시로 끝난 게 아니라. 이거에 따라서 후속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재시도를 몇 번 한다던가 사용자한테 알림을 준다던가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시나리오대로 구현을 다 하시면 돼요. 네. 명령형 프로그램에서는 예외 처리라고 해서 정상적인 실행 흐름에서 삐져나왔을 때 예외 처리를 하는 건데, RS 패턴은 예외도 다 시나리오예요. 문제 상황도 다 시나리오 안에서 핸들링 하도록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드라이브로 다시 살짝 돌아오겠습니다. 예시 코드가 좀 필요해요. 자, 우리가 싱크만 봤으니까 싱크 코드는 그냥 즉시 뭔가를 하는 친구예요. 당장 수행되는 무언가라면 다른 우리 어사인으로 서브스크라이브 할 수 있거든요. 받아내는 거죠. 그 결과를 마치 변수에 담듯 값을 어딘가 담아놓고 전달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쓰려고 객체 하나를 만들었어요. 자, 유저 프로필에 반응하는 값을 속성에다가 값을 전달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자, 유저 프로필 내가 정의해놓은 네임과 에이지라고 하고 디스플레이하는 코드가 들어있는 객체고요. 그 객체를 생성해서 그 객체의 이름에다가 어사인하는 퍼블리셔예요. 그러면 김민준과 이지연과 박준호라는 사람이 프로필 이름에 할당이 되는 거예요. 예시는 자기적이긴 한데 객체 안에 있는 키패스죠. 객체의 프로퍼티 액세스하는 키패스예요. 거기에다가 어사인하는 코드. 이것도 서브스크라이버예요. 싱크랑 유사하게 값을 받아내는 일을 합니다. 얘를 실행해 보면 이렇게 박준호가 할당됐고 방금 할당된 값을 출력하고 최종적으로 프린트를 하면 이렇게 출력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얘도 서브스크라이버가 두 개예요. 싱크 서브스크라이버가 있고 어사인 서브스크라이버가 있는데 지금 순서가 좀 바뀌어가지고, 자, 이렇게 얘 먼저 근데 어차피 똑같이 마지막에는 박준호가 출력이 될 텐데 이름이 없죠. 아까는 박준호로 출력됐던 이유는 이 어사인 서브스크라이버에서 값을 계속 바꿔주고 있는데 얘는 등록되는 순간 김민준, 이지연, 박준호로 계속 이름을 바꿔나가고 있는데 별도의 요 싱크라고 하는 서브스크라이버가 호출되는 시점에 친구가 먼저 실행됐으면 아까처럼 최종적으로 할당된 친구의 이름이 출력되는 거고, 지금은 이름이 할당되기 전이니까 안 나오는 거고. 조금 어렵죠? 이게 시점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런 좀 문제가 생겨요. 순서만 바꿔도 서브스크라이브를 하는 시점이 퍼블리싱 하는 시점하고는 좀 다른 거라서 그 순서에 따라서도 지금 다른 거예요. 다르게 값이 출력되는 거. 얘가 밑에 있으면 최종적으로 어사인 구문 서브스크라이브로 인해서 박준호라는 이름이 할당된 상태에서 구독이 일어난 거고, 요 값이 어사인보다 위쪽에 가면 프로필 이름이 할당되기 전에 실행됐기 때문에 비어있는 상태에서 서브스크라이브가 일어나는 거고, 이 두 개의 값이 다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어사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서브스크라이버가 있다. 지금 스크립트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하는 실행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요 판 자체가 절차적이고 명령형이잖아요. 거기서 지금 RX 패턴을 학습하려고 위에서부터 한 줄 한 줄 실행해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시점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별개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싱크라고 하는 것과 어사인이라고 하는 게 그냥 네임즈 퍼블리셔라고 하는 값에 반응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다. 이번에는 오퍼레이터입니다. 이벤트는 낙장 불입이에요. 던져지면 중간에 내가 뭔가 이거를 멈출 수는 없어. 세울 수는 없어. 근데 이 방향을 틀거나 복제하거나 날리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연산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 말 그대로 오퍼레이터죠. 그래서 퍼블리셔로부터 받은 값을 변환하거나 필터링하는, 중간에 개입을 해서 게시되는 값을 바꿔주는 일을 해요. 뭐 바꿔줄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이 오퍼레이터들이 되게 많아서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거예요. 수공업 제품처럼 한 땀 한 땀 코드를 짜던 시절에서 코드가 알아서 동작하도록 자동화 컨베이어 벨트를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프로그래밍 방식은, 우리가 익숙한 방법은 함수를 짜고 그 안에서 기능을 만들어내는 건 다 한 땀 한 땀 수동으로 일어나는 일들인데 비해서 RS 패턴은 흐름을 쭉 만들어 놓고 흐름 속에서 중간중간 개입을 해서 어떤 일들을 수행해 나가는 게 마치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거죠. 처음에 여기서 재료를 넣는 게 이게 퍼블리셔인 거고, 그리고 뭐 사실 최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걸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서브스크라이버인 거죠.
퍼블리셔에서 나온 값들이 중간중간 처리가 되는 과정을 오퍼레이션인 거고, 그 오퍼레이션들을 수행하는 연산자들을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아까 이전까지 배웠던 퍼블리셔와 서브스크라이버는 그냥 베이직 ABC 같은 거 배운 거고, 오퍼레이터가 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오퍼레이터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RX 패턴은 오퍼레이터가 일을 다 하는 거예요. 퍼블리셔는 어떤 발생할 일, 내가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 대상인 거고, 서브스크라이버는 그 대상이 가공돼서 내가 만들 화면에 출력되는 결과물, 이 서브스크라이버인 거고. 그냥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면 그 과정에서 그러면 내가 전달받은 데이터, 뭐래서 API를 써서 웹에서 가져온 결과값을 내가 그려줄 화면에다가 그릴 때, 예를 들어서 이미지 파일을 봤는데 용량이 너무 커. 이거를 열화시켜서 조그맣게 썸네일로 이미지 변환시켜서 화면에 출력하는 그 과정을 오퍼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퍼레이터들이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배워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퍼레이터 예제인데, 요거 지금 교재에 있는 예제 들어가기 전에 준비한 게 있어요. 우리 똑같이 요 서브스크라이버 베이직스 한 것처럼 파일을 하나 또 새로 만들게요. 플레이그라운드, 백플랭크 플레이그라운드, 컴바인 오퍼레이터. 자, 우리가 평소에 써오던 친구도 있어요. 맵이 뭐라고 그랬어요? 맵은 보시는 것처럼 값들을 하나씩 매핑해서 다른 값을 만들어내는 게 맵 함수예요. 맵하는 오퍼레이터가 가장 기본형 오퍼레이터니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시가 하나씩 될 때마다 그 한 친구 한 친구를 받아다가 곱하기해서 제곱을 만들어서 다음으로 넘겨주는 함수가 맵 함수예요. 그래서 다음 이 받아주는 함수는 그 이 리턴된 결과값을 하나하나 받을 테니까 여기서부터 하나씩 받아 나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친구가 실행해 보면 이상해요. 네, 보시는 것처럼 자, 맵 함수도 한번 찍어볼까요? 여기서 프린트 찍을 수 있을 거예요. 자, 프린트 찍어봅니다. 프린트 찍으면 언제 찍히나 봐요. 맵이 먼저 돌아요. 그리고 곱이 돌아요. 어, 헷갈리죠? 필터가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더 수월할 거예요. 똑같은데 필터는 맵이랑 다르게 퍼블리싱 되는 결과값을 하나하나 처리하면서 그 값의 결과가 true일 때만 마지막에 모여요. 이 뒤에 값이 모여요. 여기에 짝수만 통과하니까 1은 통과 안 되고 2, 그리고 이렇게 발행이 되겠죠. 요 클로저를 지나고 나면 친구가 지나가게 돼요. 오퍼레이터의 특징은 앞에 값을 뒤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과값이 계속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필터 함수도 보면 받을 때 아웃풋 시퀀스를 받아요. 필터 함수를 보면 클로저죠. 이 클로저가 퍼블리셔의 아웃풋 시퀀스를 받아요. 결과값을 받고 그 결과값을 가지고 불리언을 반환하는 클로저를 갖고 있고, 클로저의 결과값으로 판정을 한 다음에 다시 시퀀스를 뱉어내요. 앞에서 받은 값을 뒤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수 함수라고 하는 건 보시는 것처럼 시퀀스와 시퀀스로, 그러니까 퍼블리셔 시퀀스로 이루어진 들어온 값이 그대로 다시 나가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호출할 수 있는 함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퍼블리셔 시퀀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퍼블리셔 시퀀스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계속 단노테이션으로 퍼블리셔 시퀀스 아웃풋이 넘어오고 내가 무언가 가공하는 일을 하고 다시 퍼블리셔 시퀀스로 아웃풋을 내보내기 때문에 반복적인 작업이 가능한 거예요. 파이프라인이 가능한 거고, 지금 필터도 그렇고 맵도 보시면 퍼블리셔 시퀀스로 나가죠. 맵 앞쪽에 있는 시퀀스의 하나하나의 요소를 기준으로 하고 그 요소 기준으로 반환된 결과값을 모아서 시퀀스로 반환. 결국은 시퀀스 반환이에요. 반환이 시퀀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얘도 맵 다음에 필터 붙을 수 있고 다른 또 시퀀스가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죠. 컴바인 연산자. 자, 일단 예시는 이거예요. 얘를 3으로 갑시다. 연속된 중복값 제거하는 코드고, 보세요. 이렇게 동작하는데 11, 222, 3311 앞에 오는 동일한 숫자가 있는 친구들은 제거되는 remove duplicate라고 하는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이해되죠? 직관적으로. 값이 시퀀스로 순서대로 쭉 들어오는데 이전 값이랑 비교해서 같은 값이 들어오는 건 제거한다는 건 키보드 입력할 때 뭐 이렇게 너무 따닥 입력돼서 불필요한 입력이 하나 더 된다거나 이런 거 제거할 때 유용하겠죠. 그런 용도의 어떤 remove duplicate라는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이렇게 써요. 그냥 오퍼레이터예요. 얘는 앞에 오는 시퀀스를 받아다가 이전 값이랑 비교해서 같으면 무시하고 다르면 넘겨주고, 그래서 지금 1, 2, 3, 1이라는 값으로 출력이 됐는데 요거를 만들어 보려고요. 그러니까 다 일일이 타이핑 치면서 만든다기보다 제가 요 내부 구조를 한번 보시라고, 자, 우리 같이 봅시다. 오퍼레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들여다보려고 커스텀 리무브 듀플리케이트를 만들어 볼 건데, 이 친구는 퍼블리셔와 서브스크라이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중간에서 개입을 한다는 건 캐치한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중계 플레이 알죠? 그냥 자꾸 야구로 얘기하게 되는데, 오퍼레이터는 중계 플레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받아내는 곳이 있을 거고 게시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게시하는 곳에 대한 퍼블리셔로서의 코드와 리시버, 그러니까 이 받아내는 코드와 게시하는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풋으로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먼저겠죠. 오퍼레이터로서의 시간 흐름으로 본다면 일단 구조 이게 동작한 거랑은 별개로 좀 보자고요. 메서드 체이닝을 하잖아요. 쓰잖아요. 객체를 직접 호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 활용할 함수를 구현하고 그 함수에 대해서 어, 이 함수의 반환 타입에 대한 custom remove duplicates by 비교 연산자를 만들어 준 거겠죠. 요게 어디 들어가죠? 요게 아까 함수를 만들어 준 요 친구구나. custom duplicates upstream과 predicates를 가지고 custom duplicate를 수행하도록 하고 custom duplicates는 내가 아웃풋이 업스트림의 아웃풋이니까 이게 먼저가 맞구나. 저도 이게 좀 헷갈려요. 업스트림은 내가 다운스트림은 내가 내려주는 데이터일 거고 업스트림은 내가 받은 거이지 않을까? 반대인가? 상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받아온 데이터가 이거 아닌가? 받아왔는데 그 받아온 데이터에 대한 비교 연산을 하는 코드가 있겠죠. 요 프레디킷에 있겠네요. 프레디킷을 정의해서 넣어줘야 될 거고 프레디킷을 정의하는 코드가 이렇게 정의된 것들에 대해서 아이디로 사람을 이름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로 비교해서 이쿼터블한 펄슨을 가지고 중복 제거를 하는 다른 이름인데 같은 아이디인 친구 2번, 2번 이렇게 2번, 2번, 3번, 3번 이런 것들이 같은 아이디가 중복되어 있는 거고 그걸 원래 디플리케이츠에서 실행하는 방법과 커스텀 디플리케이츠로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코드입니다. 요 등호 오퍼레이터 메서드를 이용해서 커스텀 디플리케이트를 수행할 거고 그 펄슨 객체의 이쿼터블이 등호 함수를 구현했으니까 요걸 이용해서 커스텀 디플리케이트가 동작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코드죠. RX 패턴은 반응형인데 반응형이라고 하는 게 야구로 예시를 들었었죠. 퍼블리셔는 투수에 비유할 수 있을 거고 서브스크라이버는 포수에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날아가는 공이 이벤트이자 변수이자 어떤 변화, 다양한 그 변화나 상황, 상태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투수가 던진 공이 갑자기 날아가다가 돌아오게 만들 수 없죠. 공을 중간에 잡아다가 확인한 다음에 놓으면 그게 포수까지 날아가지 않죠. 그 중간에 무언가를 수행하는 건 어렵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퍼레이터라는 그건 빔 프로젝터 예시를 들었었죠. 벽에다가 영사를 하는 순간 벽이 없으면은 화면에 출력되는 게 없는 거죠. 그 벽이 서브스크라이버고 반응하는 거고 빔 프로젝터 쏜 빛을 받아내는 친구가 필요하고 그게 서브스크라이버고 중간에 뭔가를 수행하고 싶으면 오퍼레이터라는 걸로 색을 입히거나 방향을 틀거나 모양을 바꾸거나를 중간중간 배치해서 해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조금씩 이해를 해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퍼블리셔 예시를 옵저버블 오브젝트 예시 들어서 설명을 드렸고 우리 스위프트UI의 atState라고 하는 변수도 우리 익히 사용해 왔는데 그 친구도 결국 값이 바뀐 걸 스위프트UI가 어떻게 알아요? 스위프트UI의 화면에 그 변수를 사용하면 걔가 서브스크라이브 되는 거예요. 서브스크라이버인 거죠. 스위프트UI의 컴포넌트가 서브스크라이버인 거고 값이 바뀌면 반응해서 화면이 바뀌게 되는 그런 형태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고 구현을 해왔던 거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원리를 향해 다가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태 관리와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완전히 다른 접근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서브스크라이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앞에 있던 예제는 지금 오더가 없죠. 싱크라고 하는 친구 싱크라고 하는 친구를 사용해서 싱크는 서브스크라이버고요. 싱크의 문서를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싱크가 그냥 단순히 밸류만 처리하는 클로저 아웃풋 밸류를 처리하는 클로저를 가지고 있는 싱크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던지는 공이 포수의 손에 정확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 타자가 파울팁을 쳐서 이게 살짝 각도가 꺾여서 글러브에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퍼블리셔가 전달하는 이벤트가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결과가 있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받아내는 함수 클로저 블럭과 그 받아낸 이후에 그러니까 이게 받아졌는지 실패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 지금 서브스크라이버의 결과를 반환하는 컴플리션을 반환하는 그런 클로저를 가지고 있는 싱크라고 하는 함수가 두 가지가 있었고 이거 실습까지 했어요 우리. 그래서 보시면 마지막에 하던 실습이 이건 커스텀이고 그 전에 바로 직전에 했던 실습이 receive completion을 사용하는 블럭을 사용했고 그래서 컴플리션 블럭에서는 이 결과 판정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결과 값도 한 번 더 반향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를 내가 호출하거나 어디서 불려지거나 내가 부른다고 해서 이 값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스트림에 의해서 반응하는 코드가 receive value에서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finish를 호출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 실패를 예시를 들었던 거죠. 이렇게 미리 정의해놓고 시나리오를 모두 작성해서 코드를 짜니까 하나하나 이벤트들을 처리할 때는 원래 기존에 짜던 명령형으로 짜면 코드가 한번 호출한 다음에 여기에서 if A로 가거나 else로 가거나 if else 했어. 그럼 또 여기서 값이 분기돼야 되고 그리고 또 if else 하면 뭐, 나, 타, 라, 마, 파 이렇게 다 갈라진다고 치면 분기의 모든 처리를 내가 이걸 명령형으로 짠다 그러면 코드가 이렇게 엄청 나열이 되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다 예외 처리를 각각 해줘야 되는 엄청 복잡한 일들인데 이것들을 오퍼레이션으로 나열함으로써 더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복잡해질수록 파워풀해져요. 단순한 건 우리가 실습 레벨에서
심플한 예제에서는 RX 패턴이 더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어요, 일을. 그러니까 많은 학습자들이 '이렇게 귀찮은 거 뭐 하러 이렇게 해? 나 그냥 원래대로 할래.'라는 마음을 먹는데 실무 코드로 넘어가면 되게 많은 상황들을 대처해야 되는 코드들인데 그게 계속 코드가 늘어나다 보면은 너무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한 군데 막으면 풍선 효과라고 그러죠. A를 막으면 B가 터져요. B 막으면 C가 터져요. C 막으면 다시 A가 터져요. 막 이런 식으로 코드에 땜빵에 일을 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RX 패턴을 쓰면 그런 것들을 다 시나리오 안에 넣어서 오퍼레이션을 수행하게끔 하면 더 간결해지고 그 과정이 모두 자동화 프로세스 안에 들어가니까 내가 새로 추가된 로직만 하나 더 얹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그래서 복잡한 일을 해결하는 데 더 수월해져요. 그러니까 복잡도로 치면 전통적인 코드의 양의 복잡도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RX 패턴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이 이전은 RX 패턴이 더 어렵죠. 복잡하고 굳이 코드 양도 많고 시나리오도 더 생각해야 될 게 많고 '왜 이렇게 해?' 하는데 딱 이 넘어가는 순간 요 지금 요 포인트를 넘어가는 순간이 RX 패턴이 수월해지는 거고 보통의 일반적인 이런 세상의 일들,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무조건 여기를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길 지나간 회사들이 다 RX 하는 거예요. RX 패턴으로 코드를 만들어 놓고 복잡한 것들을 단순화시켜 놔야 회사의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라는 걸 안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배우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외면하시면 안 된다. 어렵다고 그냥 난 안 쓰고 그냥 나는 계속 그런 회사도 있고 분명히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가 있는 회사들도 되게 많아요. 계속 개발자가 부족하다 그러고 계속 일이 지연되고 버그가 막 엄청 쏟아지고 그거는 복잡도가 이미 감당할 수준이 넘어섰는데 그걸 개발자로 때우려고 하니까 그런 회사들이 좀 주니어에게 추천을 못 해주는 이유도 이거를 RX 패턴을 써서 복잡도를 낮추면 다 모두가 해피한데 근시안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당장 우리 회사 다음 달에 이거 해야 되는데 아 그러면 인사 평가 잘못 봤는데 안 돼. 나 그냥 일단은 여기다가 땜빵으로 계속 때울 거야라고 하고 있는 회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네. RX 패턴은 모든 상황들이 스트림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하면 만약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려고 하면은 새로운 스트림을 하나 만들든지 기존 스트림에 추가되는 오퍼레이션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RX 패턴을 쓰면. 근데 명령형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기능을 위해서 다 온전히 A부터 Z까지 다시 또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상황마다 달라요. RX 패턴 쓴다고 해서 무조건 일이 없어진다는 아니겠죠. 지금 그린 그림처럼 일반적으로는 이 간극이 생겨요. RX 패턴이 적용돼 있는 코드 베이스랑 적용돼 있지 않은 코드 베이스가 코드 여행이 많아지면 복잡도 차이가 많이 나고 유지 보수가 어려워져요. RX 패턴이 도입이 안 된 코드가 더 어려워져요, 뒤로 가면.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는 거다.